안녕하세요.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이번 3강 네 번째 챕터는 사업 모델과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업태, 그리고 업종, 흔히 우리가 종목이라고 말하는 업태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 업의 형태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 혹은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또 여기 보시는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등 대분류에 속하는, 실제적으로 회사의 사업 모델이 크게 상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회계적인 기준이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업태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업이라고 하죠. 건설을 다 지은 다음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짓는 중간중간마다 일정 사업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은 그에 따라서 돈을 받고, 또 수주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내년도, 내후년도, 5년 뒤, 10년 뒤에까지 우리가 할 일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그런 수주업이고, 또 도급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입찰 경쟁을 해서 따내야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볼 수가 없는 형태고요. 전기가스 수도업이라는 것은 제조업과 비슷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런 전기가스 수도, 이런 기본 원재료들에 대한 가격 변화 추이에 따라서 크게 사업이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라면은 도소매업, 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직접 만들지는 않죠. 가져와서 파는 거죠. 그런 상품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회계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한국타이어를 같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사업부와 무선 사업부, 그리고 가전 사업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 지금은 주로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의 경우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타이어 하나만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같은 제조업이어도 상품의 종류나 혹은 구성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 밑에 업종이 있습니다. 업태 밑에 업종.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 실제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것. 그래서 제조업 중에서 화장품, 제조업 중에서 화학, 운수업에서 항공, 이렇게 운수에서도 배로 운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항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에서도 화학 제품을 제조하거나, 화학 같은 경우에 약간 전기 이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죠. 화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넓습니다. 화학이 화장품으로 연계되기도 하고요. 화학이 아까 보셨던 의약, 바이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사업 같은 경우도 FSC와 LCC라고 불리는 게 다릅니다. FSC는 우리가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LCC에서는 로우코스트 캐리어, 그래서 저가 항공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항공 혹은 티웨이 항공, 부산항공, 이스타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항공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안정성이나 그리고
큰 항공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대수가 많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또 운항 거리 자체도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길어서 노선의 다양성도 충족되어 있다면 LCC의 경우는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기체 기종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은 단일 기종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적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당연히 비행기가 작고 거리도 짧습니다. 그리고 풀서비스 캐리어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크다기보다는 가격을 얼마나 절감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이런 업태와 업종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업태, 같은 업종이어도 정확히는 같은 업태에서도 업종의 차이, 어떤 걸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다른 업태, 도소매업, 유통업 중에서도 신세계 004170 신세계를 들고 왔습니다. 신세계라는 이름은 모두 다 아실 만큼 대기업이죠. 재벌그룹이고요. 가장 주요 산업은 백화점업인데요. 대신에 그렇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를 구분해 나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지자체장은 부설 주차장을 설치 제한, 또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 경영자의 유발금 부담, 유통산업발전업에서도 이렇게 전통 상업보존구역에는 개설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제한, 중소기업 상생혁명, 이런 대기업에게는 규제가 같은 업종이라도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업태,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의 규모 때문이죠. 신세계백화점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의 상권 전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이제 정보를 규제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 규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도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최근 2개년도만 봤어도 시장 점유율이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죠. 22.2%에서 25.3%, 그리고 3분기까지 29.2%로 해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 시장 규모는 크게 변화하진 않아요. 이거는 3분기까지만이라서 숫자가 좀 작은 거고, 시장 규모는 일정한데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이러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전 페이지 갔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디 큐. 거기에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주업에서 건설업에서 GS건설 006360을 들어봤는데요. GS도 당연히 대기업이죠. 재벌기업입니다. 근데 건설업이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도급업이라는 측면에서 규모가 큰 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수주업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주 현황이다. 그래서 관급공사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공사 종류를 두 개로 나눠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공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민자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민간공사고, 관급은 당연히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겠죠. 이런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어지고 사회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GS건설의 관급공사 내역인데요. 엄청나게 많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밑으로 한 5페이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회사가 GS건설이 맡고 있는 앞으로의 수주 현황입니다. 그래서 2048년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계약일, 완공 예정일, 그리고 도급 금액, 완성 공사액, 잔액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점에 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건설이 끝난 다음에야 돈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완공 예정일과 착공일 다 있고 중간중간마다 완성된 공사액을 얼마나 받고 잔액은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보실 때 얘네가 수주를 몇 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회사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해와서 그 돈을 혹시나 못 받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돈이 많이 남아 있는지 혹은 따박따박 잘 받으면서 건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수주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각자 사업 모델,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어떤 업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갈리느냐가 보이는데 그래서 수익 모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행사 매출 구조, 우리나라 여행사의 매출 구조입니다. 선진국은 서비스 요금도 있고 커미션 요금도 있고 당연히 서비스 요금과 상품 판매가 크긴 한데 인센이나 뭐 부킹 인센티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패키지 상품의 판매가 50에서 90%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행사들은 패키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고요. 또 다음으로 유튜브 MCN 간의 비즈니스 구조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로 1인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걸 제공하는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 기업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서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여기서도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고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시 물류 공동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뭐 물류, 뭐 CJ 대한통운이라거나 혹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이랑도 연계가 되는데 이런 하나의 허브를 만들어 놓고 그 허브에서 퍼져나가는 식으로 하면은 이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브랜드 수익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장 가격은 똑같은데 거기다가 어떤 프리미엄을 붙여서 가격이 더 높아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 명품 가방과 일반 가방의 재질의 차이보다도 가격의 차이를 생각하면은 그만큼의 가격이 상승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보면은 비상식적이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사는 명품도 많죠. 그 가격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굉장한 경제적인 혜자를 구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기업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살펴보면 투자의 기회가 나오는데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여행산업에서 출국자 수와 여행 스타일의 변화. 하나투어 039130입니다.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사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회사입니다. 뭐 하나투어도 있고 모두투어도 있고 그 밑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다른 뭐 레드캣 투어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하나투어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회사인데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요. 전체 출국자 수는 최근 5년 연평균 16.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가 시간의 확대도 있고 LCC를 중심으로 한 항공 좌석의 확대, 이런 개인 소득 증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해도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여행 산업의 시장은 크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국내로 구분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내에서 국내로 여행을 가는 걸 국내 여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바운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이고요. 아웃바운드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여행사들은 아웃바운드 올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뭐 중국이나 미국, 일본 여행을 갈 때 계약을 해서 가는 아웃바운드. 그래서 출국자 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게 총 출국 인원 대비 하나투어의 송객 인원 점유율을 보시면 출국자 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출국자 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출국자 수는 늘어나는데 하나투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행 스타일의 변화가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패키지 상품이 더 이상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행사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패키지 수익이 매출의 5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은,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하나투어의 차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기까지 왜 올라갔냐면은 하나투어가 그래서 이런 해외 여행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이 뭘까요? 바로 면세입니다. 면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 기대감에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데, 면세 사업을 하나투어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업자들이 하나투어한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반등세가 그렇게 예전만큼 크지 않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 있죠. 이 안 좋은 모습은 당연히 최근 주가가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이런 단기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단기 경기 변동이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다가 성장세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던 수익 모델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은 그런 패키지 사업에 대한 수익 구조인데 이제는 패키지 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돌아다녀 보시면 하나투어 사업장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잘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점은 점포를 내놓은 곳도 있고,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투자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하겠죠. 요거는 조금 다른 기타 사례 중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 기대라고 해서 한질카를 예로 들어봤는데요. 180640입니다. 한진그룹은 굉장히 재벌 기업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한진호텔 사업, 한진칼이 호텔 사업을 하고 있고 지주사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아주 최근에 올해 11월 14일에 보고자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모회사는 KMPG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고요. 이 회사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것을 공시했는데요. 직전 보고서에는 없고요. 신규로 9%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시장에 공시를 하기에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의 이상, 9%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장내 매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 사유가 생겼고, 그 시점이 11월 14일 이 부분입니다. 최근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코스피 지수는 좋지 않았어요. 10월 달에는 훨씬 더 안 좋았고 11월 달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한진칼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서 이런 공시가 나온 겁니다.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근데 지분을 왜 취득했느냐? 그냥 이 회사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란 무엇이냐? 내가 지분을 투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면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분 취득을 했어요. 오너들은 좋아하지 않죠. 내가 마음대로 경영하고 싶은데 방해하면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땅콩 사태도 있었고 또 조양호 회장 문제도 있어서 이리저리 시끄러운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겠죠. 마음에 안 들거나 말거나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행동주의 펀드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실제로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 공시 이후에도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 나쁜 회사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볼 건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혹은 회사가 반등할 만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강 8개의 강의를 거쳐서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 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의 기회와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것만 보고서도 투자의 기회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눈 가린 채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